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 이론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선사시대, 그러니까 구석기에서 신석기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역사시대로 들어와서 청동시대죠. 늘 교재 18쪽이 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하고요. 철기시대의 시대구분표가 있습니다. 우선 그 표를 좀 잠깐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청동기가 들어온 시기는 기원전 20세기입니다. 이 청동기는 어디서 들어온 청동기냐 하면은 중국의 청동기 아니고요. 북방계통의 청동기예요. 바로 밑에 청동기 시대에서 두 번째만 봐봐요. 기원전 2000년경 덧띠 색인무늬 토기 사용인들에 의해서 유입되었다. 덧띠 색인무늬 토기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북방계통의 사람들인데요. 이 토기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우리나라의 청동을 알려준 거죠. 보급해 준 거죠. 자, 우리나라 청동기는 중국 계통이 아니라 북방 계통의 청동기다라고 하는 것은 밑에 두 가지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청동에 구리에 아연이 합금됐다라고 하는 거죠. 중국의 청동은요, 구리에 주석이 합금되어 있습니다.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스키토 시베리안 계통의 동물 문양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스키토 시베리안 계통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옆에 사진 있죠. 말, 호랑이 이러한 모양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청동은 중국 계통의 청동이 아니라 북방 계통의 청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국 북쪽 있잖아요. 이쪽 이 북방 계통의 청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청동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북쪽에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나오고요. 그죠? 고조선이 있었을 때 그 밑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삼한 이전의 단계입니다.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한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은 문화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뭐예요? 바로 동방문화권이에요. 동방문화권이 이치하고 겹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중국의 청동은 구리에 뭐가 바로 주석이죠. 주석이 합금되어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청동은 전부 다 뭐가 나온다는 거죠. 구리에 아연이 합금되어 있고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이제 위에 표로 올라가 있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 이때 이제 청동이 들어와서 기존에 그러면 석기 문화가 기원전 20세기 때 단절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같이 공존해 갑니다. 몇 년 정도 공존하냐면 약 500년 정도 공존해요. 그러니까 대체로 시기적으로 본다면 그렇죠. 기원전 20세기 때 청동이 들어왔지만은 BC 15세기 때까지는 석기와 청동 문화가 공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이후 상황을 본다면은 계속 가는 거죠.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 청동이 들어온 건 언제라고요? 기원전 20세기 때에 청동기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것과 이것이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가느냐 했더니 여기까지 간다. 그래서 청동이 들어와서 석기가 없어진 건 아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죠. 공존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원전 15세기부터 본격적인 청동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언제 때 우리나라에 철기가 들어오냐 했더니 언제 들어와요? 철기 들어온 시기는 기원전 5세기 때 청동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자, 표 한번 봐봐요. BC 5세기입니다. 이 철기는 어디서 들어오냐면은 중국에서 철기가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가 기원전 이쯤 되겠죠, 대략. BC 한 5세기. 이때 이제 우리나라에 뭐가 들어왔어요? 바로 철기가 들어옵니다. 그 철기가 들어왔다고 그래서요. 청동이 갑자기 또 없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20세기에서 기원전 5세기까지 오다가 끊긴 건 아니고 계속 갑니다. 곧 철기하고 같이 간다라고 하는 거죠. 같이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가느냐 하면은 여기까지 갑니다. 이게 언제냐면은 서력 기원 전후. 서력 기원 전후.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보면 우리가 시기를 이제
기원전 20세기에서요. 서력기원 전후까지 해가지고 보면은 청동과 석기가 한 500년 공존하죠. 철기와 청동이 한 500년 정도 공존합니다. 그렇죠? 이 시기를 우리가 예전에는 초기 철기라고도 이랬어요. 지금은 초기 철기한 얘기는 잘 안 쓰고요. 그냥 철기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시기 구분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원전 20세기에서 언제까지면 기원전 5세기 있죠. 여기까지가 뭐 청동기 시대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기원전 5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뭘로 간다? 철기 시대로 넘어간다. 시기 구분할 때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청동기, 그 다음에 여기가 뭐 이후가 철기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 청동은 북방계통의 청동, 이 철기는 중국에서 들어온 철기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리고 북방계통의 청동이 들어왔었을 때의 여러 가지 유물들이 있죠. 봅시다. 밑에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 그 다음에 덧띠 새긴 무늬 토기. 이 덧띠 새긴 무늬 토기를 썼던 사람들이 청동을 가지고 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민무늬 토기, 붉은 간토기, 의주 미송리식 토기, 그 다음에 농기구로서는 반달 돌칼이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이 하나 있어요. 청동기 시대라고 그래서요. 청동시라고 해서 청동제에 농기구가 나왔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마세요. 국어사전에 청동기에 농기구라는 단어는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우리나라에서의 농기구는 뭐요? 돌 아니면은 쇠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뭐가 나오죠? 반달 돌칼이 나와요. 밑에 보시면 반달 돌칼 사용 사례가 있죠. 반달 모양의 칼이에요. 그리고 구멍이 뚫려져 있죠. 이거 이제 날이 서 있습니다. 벼 이삭을 자를 때 쓰는 도구예요. 이건 낫이죠, 낫. 이 구멍에는 이제 뭐를 끼워요? 끈을 끼워. 손을 여기다 끼워 넣습니다. 벼 이삭을 이렇게 뚝뚝 따는 거예요. 따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벼농사가 행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물들이 다시 위에 표로 갑시다. 어디서 출토가 되냐면 고인돌에서 출토가 됩니다. 고인돌은 청동시대 때 족장의 무덤이에요. 계급의 등장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철기 시대로 가면은 이런 것들이 기원전 5세기 때 오면은 직접 우리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북방계통의 청동이 들어와가지고 나타난 걸 그대로 갖고 쓴 건 아니고요. 직접 개량해 쓴다라고 하는 거죠. 세형동검, 그러니까 비파형 동검이 뭘로 했어요? 세형동검. 거친 무늬 거울은 뭘로? 잔 무늬 거울입니다. 청동 거울인데 거울의 뒤에 무늬가 거칠고 아주 안 거칠고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거친 무늬 거울, 잔 무늬 거울 하는 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형동검하고요. 이 잔 무늬 거울을 직접 만들었었다는 증거는 한반도 전 지역에서 뭐가 나와요? 거푸집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푸집의 등장은 청동기 문화의 우리 한반도에서 청동기 문화의 독자적인 발전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기는 기존의 토기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대로 사용이 되고요. 덧띠 토기, 검은간 토기, 뭐 철제 농기구가 나옵니다. 특이한 건 이제 돌이 농기구로 사용되다가 철기 시대 때 들어와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뭐가 나온다는 거죠? 철제 농기구가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사에서의 농기구는 돌 아니면은 쇠예요. 중국이나 참고로 일본에서는요, 나무로 된 농기구도 학계에 보고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보고된 적은 없습니다. 있었던 걸로 추측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자, 그럼 이제 이러한 유물들이 어디서 출토가 됐냐 그러면 어디요? 널 무덤에서 출토가 되는데요. 이 널 무덤을 발굴해 보니까 여기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청동 제품도 들어가 있고요. 또 뭐도 철기도 같이 부장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기가 들어왔다고 해서 청동이 없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청동과 철기는 한때는 같이 썼다. 철기가 들어와서 철기, 그 다음에 철기가 들어왔을 때 청동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요 시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유적지가 어디냐 하면 널무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청동기 여러분들이 정리하셨거든요. 청동시대 때 나와 있는 유물들하고요. 철기시대 때 나온 유물들을 시대를 좀 나눠서 정리를 좀 해 두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쭉 내려오겠습니다. 맨 밑에 토기만 몇 개 좀 보고 나옵시다.
의주 미송리식 토기하고 민무늬 토기가 있죠. 민무늬 토기는 뭐예요? 무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의주 미송리 동굴에서 나왔던 미송리식 토기는 봐요. 입구가 좀 넓죠. 목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이 좀 편편해졌고요. 특징은 토기 양쪽에 이제 뭐가 있어요? 손잡이가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손잡이 달려 있습니다. 이 의주 미송리식 토기인데 이 청동시대 때 토기는 일본의 야요이 문화, 신석기 시대 때 토기는 일본의 조몬 문화에 영향을 준다고 그랬죠. 일본의 조몬 토기라고 있어요. 조몬 토기. 또 일본의 야요이 토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각각 우리나라의 신석기하고 청동기 시대 때의 토기의 영향을 받은 일본의 토기 문화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뒤에 19쪽으로 넘어가 봐요. 청동시대 때의 무덤에서 지배층의 어떤 그 계급 또 경제력을 반영해주는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고인돌이죠. 기타 뭐 돌무지 무덤, 돌널 무덤 있는데요. 이 중에서 고인돌은 기억을 좀 해두세요. 고인돌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뚜껑돌과 받침돌이 있습니다. 돌이 고여 있어서 고인돌이라고도 그러죠. 그렇죠? 이거를 지석이라고 치석. 기둥, 이제 어떤 그 받치는 기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제석이라고 그래요. 제석을 뚜껑돌, 이거를 받침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석의 무게가 70톤에서요, 평균 100톤입니다. 1톤은 1000kg이에요. 곱하기 100톤 곱하기 1000kg 하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치프입니다. 치프는 이제 영국 사학에서 나온 얘기고요. 우리 사학에서는 족장이라고 해석합니다. 족장의 무덤이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무덤을 이 어마어마한 돌을 갖다가 끌어당겨서 어떻게 운반하고 어디서 구했으며 어떻게 만드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죽은 이 사람의 무덤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살았을 때 어떤 존재였을까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대단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정치, 경제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뭐다? 대표적인 흔적이에요. 뭐가? 고인돌입니다. 큰 돌이야, 작은 돌이야? 굉장히 큰 돌이죠. 그래서 청동시대 때 문화를 우리는 뭐라는 줄 아세요? 바로 클거자 씁니다. 그래서 거석문화다. 거석문화. 이 거석문화를 대표하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 고인돌 말고요. 선돌도 있습니다. 선돌은 한자는 입석이라고 그래요. 입석. 설입자 돌석자입니다. 그래서 이 거석문화를 토대로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은 선민사상이 나와요. 선민사상은 하늘이 백석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선민사상이 있죠. 바로 밑에 사회 봐봐요. 우세한 부족은 그 무덤 바로 밑에입니다. 교재 19쪽입니다. 우세한 부족은 스스로 하늘의 자손이라는 선민사상이 대두가 되었으며 그렇죠. 이 선민사상. 선민사상을 토대로 해가지고 뭐가 나오죠? 단군신화가 나옵니다. 이 단군신화를 토대해서 성립된 우리 한국 사회 최초의 국가는 어디다? 고조선이다. 그러니까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결국 어떤 문화? 거석문화. 거석문화는 이꼴 어느 시대 문화요? 청동기 시대 때 문화예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 문화를 토대해서 성립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과정이에요. 자, 근데 그 고인돌은 북방식과 남방식 고인돌이 있습니다. 북방식은 주로 이제 한강 이북 쪽이고요. 탁자 모양이에요.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남방식 고인돌은 주로 이제 이 지석이 지면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판식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북방식, 남방식이라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고인돌이 전 세계에 한 10개가 있다 하면 우리나라에 한 6개 정도 분포합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그중에서 등재된 곳이 있어요. 강화도, 그 다음에 전라북도 고창, 전라남도 화순이 있습니다. 여기는 대표적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고인돌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회로 한번 가봅시다. 청동시대 때는 정복활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복활동 결과 지배와 피지배의 계급이 나오고, 그렇죠?
그 계급 외에도 청동시대 때 농업 생산력이 증대가 되면서 사유재산이 나오고 또 그 사유재산을 서로 탈취하기 위해서 싸움이 납니다. 정복 전쟁이 난다는 얘기죠. 국가도 이런 배경에서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경제로 하겠습니다. 경제에서 염두에 기하실 것은 벼농사입니다. 자, 농사에서 농경의 시작은 언제예요? 신석기입니다. 신석기 때는 조, 피, 수수를 얘기를 했죠. 이러한 유물이 탄화가 된 조나 피, 수수가 나온 지역이 황해도 봉산 지탐리, 평양의 남경리 이렇죠. 그럼 이제 벼농사는 언제냐? 벼농사. 청동기입니다. 보리, 청동기예요. 탄화된 벽시가 출토된 곳이 있죠. 여주 흔암리, 부여 송곡리, 있죠? 그 다음에 서산 화금리. 요 지역은 또 기억을 좀 해두세요. 어느 시대? 서천 화금입니다. 청동시대 때 벼농사가 행해졌다라고 하는 유적지예요. 그래서 농경의 시작은 신석기 때 신석기 혁명을 얘기하는 거고요. 벼농사의 시작은 청동기 시대 때에 시작이 됐다. 벽실을 이제 수확할 때 벼 이삭을 따는 농기구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반달 돌칼도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주거지라고 했습니다. 구석시대 때 주거지는 어디예요? 동굴, 바위그늘, 또 강가의 막집. 그죠? 신석기 때 주거지는 어딘가요? 강가의 움집입니다. 강가 움집이죠. 청동시대 때 주거지 한번 보실래요? 배산 임수의 취락구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배산 임수는 뒤에는 산, 앞에는 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취락이라고 하는 건 뭐야? 모여 사는 겁니다. 왜 집단지로 모여 살았을까요? 노동력 확보입니다. 그게 가장 컸어요. 노동력 확보가 가장 컸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배산 임수의 취락구조 형태였었으며 크기는 움집의 크기 너 5명에서 이제 4명에서 한 8명 정도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크기로 바뀌었습니다. 인구가 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점차 움집이 보세요. 움집에서 점차 이제 뭘로? 지상가옥으로 바뀝니다. 기둥을 신석기 때 움집에서요. 기둥을 세웠죠. 근데 기둥을 바로 세우다 보면은 이 부분이 땅에 박히면서 계속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기둥이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근데 청동시대 때 들어오면 기둥 밑에다가 기둥이 더 이상 박히지 않도록 뭐를? 바로 주춧돌을 세웁니다. 돌을 세워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는 거죠. 기둥이 이제 박히지 않는 겁니다. 집이 이제 갸우뚱거리지 않게 되는 이런 구조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언제부터 나왔느냐? 청동기 시대 때 나왔다. 주춧돌입니다. 중앙에 있는 화덕은 한쪽 벽면으로 옮겨지고요. 부뚜막도 등장합니다. 자, 신석기 때 움집이 이런 형태 아닙니까? 가운데 화덕이 있었어요. 화덕이 이렇게 있고요. 그렇죠? 화덕 옆에는 저장 구동도 이렇게 있습니다. 저장 구동도 있어요. 근데 청동시대 때는 자, 똑같은 이제 지상 가옥으로 둥근 형태라든가 방형, 모서리가 둥근 방형입니다. 방형이라고 하는 건 네모난 형태를 얘기합니다. 근데 모서리가 뾰족한 게 아니라 이렇게 둥근 형태의 직사각형의 방형이란 말이에요. 이때는 화덕이 가운데에서 청동시대 때는 어디로? 한쪽 벽으로 옮겨집니다. 저장 구동이 바로 움집 안에 이렇게 화덕 옆에 이제 옆이나 움집 안에 있었는데 청동시대 때는 저장 구동이 벽을 예를 들어서 뚫어가지고 한쪽 공간을 창고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4명에서 한 5명 정도 거주할 수 있는 크기에서 4명에서 한 8명 정도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면서 인구가 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인구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크기도 좀 커진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집들이 여러 개 배산 임수에서 취락 마을을 형성했다. 이 마을에 있어서 가장 우두머리를 뭐라 한다? 치프한다. 족장이다. 이 족장이 죽었을 때 매 가호당 몇 명씩 나와서 돌을 운반해서 무덤도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고인돌은 그런 배경이었었습니다. 자, 예술 좀 보겠습니다. 이 예술은 어느 시대나 똑같이 기억하시라고 했죠. 구석기건, 신석기건, 청동기건, 철기건, 생산량의 생산의 풍요를 기원하는 주술적인 의미였고요. 또 인형들이 나옵니다. 또 여자 인형들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좀 뚱뚱한 여자들입니다. 다산을 기원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나라만 아닙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발견된 아마 여러분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세계사 사회 시간에 아마 보셨을 겁니다. 비너스상이라고 하는 흙 인형이 있어요. 그 비너스상인데 굉장히 뚱뚱한 여인들입니다. 다산을 기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산, 그다음에 생산의 풍요 많이 잡혀주기를 전부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이때 예술은 결론은 이겁니다. 주술이요, 주술. 빈다, 기원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밑에 보십시다. 울주 천년이 서석 바위글입니다. 서석은 글자를 새겼다라고 하는 건데 신라 6세기 법풍왕제 때 법풍왕이 이쪽을 순행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낙서해 놓고 간 기록이에요. 뭐 예를 들면 요즘에 뭐 영희 철수 사랑해 뭐 벽에다 써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 가면 이게 많이 냐면은 이 한강 남한강 쪽에 양평 쪽 가다 보면 경기도 남양주 쪽에 옛날 철로변에 가면 말이죠. 뭐 하트 그려놓고 그랬잖아요. 뭐 영희 철수 하트 뭐 사랑해 크게 페인트로 써놓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니다 보면은 쟤네들이 지금도 만나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근데 전 세계 유적지 중에 낙서가 가장 많은 유적지 중에요. 낙서로 해놓은 글자 중에서 한글이 가장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성인 것 같아 이게 옛날부터 그렇죠? 낙서해놓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암각화, 선각하는 것도 그러지 않을까요? 제 생각입니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800여 글자는 법풍왕제 때의 관직이라든가 이때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법풍왕제 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울주 천전리 서석 바위 그림은요 선사시대에서 삼국시대 때까지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그대로 반영된 유적지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석은 글자를 새겼다라고 하는 거죠. 고령 양전동 알터 바위 그림이 있습니다. 알터 바위 밑에 사진이 있죠. 이 알터의 바위 그림은 여러 가지 기하학적 무늬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동심원 같은 경우는 이거 이거 동그란 거 태양을 상징하지 않냐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튼 이 시대 때 예술은 결론은 뭐다? 결론은 기승전 주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좀 넘어갑시다. 뒤에 운집에 대한 얘기는 아까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청동기 이후에 철기시대 때 사회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철기는 중국에서 들어온 철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의 전국시대 때 혼란을 피해서 들어온 거죠. 자, 중국 역사를 잠깐 좀 봐야겠습니다. 중국은 구석기, 그 다음에 신석기, 그 다음에 청동기죠.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해가지고 바로 문명, 황하 문명이 나왔습니다.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하죠. 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문명이라고 하는 건 항상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했던 황하 문명을 토대로 중국의 최초의 국가 하나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은나라가 나오죠. 그 다음에 주나라가 나옵니다. 주나라 다음에 이제 혼란기가 넘어서죠. 혼란기가 나옵니다. 춘추 전국시대로 갑니다. 이 춘추 전국시대 혼란을 통합했던 최초의 통일왕조가 진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진 다음에 어디죠? 한 이제 전한, 신한, 후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한이 나오죠. 한 이후에는 중국은 분열됩니다. 삼국시대죠. 위, 촉, 오로 분열돼요. 분열된 위촉오 삼국을 통일했던 나라가 진입니다. 근데 서쪽에 있었다 해서 그걸 서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진. 참고로 중국의 왕조의 나라 이름은 다 외자입니다. 한자예요. 뭐 송, 원, 명, 청 다 그렇죠. 다 한 글자씩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문명은 일단 봅시다. 구석기에서 신석기까지 넘어오죠.
그리고 이제 청동시대로 들어와가지고 문명이 나왔어요. 청동기 문화를 토대하는 거죠. 뭐 철기는 언제부터냐면 전국시대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중국은 철기 시대로 갑니다. 청동기, 철기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청동기가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는 철기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철기가, 중국의 철기가 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이 전국시대 혼란기 때에 우리나라에 1차 유민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요. 1차 유민이 내려왔었을 때 우리나라 어느 때였느냐라고 하는 거죠. 고조선 때입니다. 자, 고조선의 나라 같이 좀 보겠습니다.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에 성립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같이 보시면 돼요. 어디를 보시냐면은 뒤에 고조선을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교재는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쪽에 고조선에 대한 얘기 있습니다. 같이 보세요. 2333년에 건국이 돼서 그리고 이제 기원전 108년에 왕검석이 함락되면서 멸망합니다. 고조선을 두 시기로 나눴을 때 우리가 기준이 나눴을 때 BC 194년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 고조선이 어디냐면은 단군조선이에요. 여기는 위만조선이 되겠습니다. 자, 단군조선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 그러면은 준왕입니다. 준왕이고요. 위만조선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우거왕입니다. 위만의 손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다시 봅시다. 전국시대 혼란기 때에 중국에서 1차 유민이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이때 이제 우리나라에 뭐가 들어온지 아세요? 철기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옵니다. 최초 들어와요. 이때가 우리나라에 누구 때냐 그러면은 지금 누구 때요? 준왕대 때요. 준왕대. 이때입니다. 그 준왕은 얘네를 받아줬느냐 아니면 다 쳐주겠느냐? 다 받아줍니다. 다 끌어안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진나라에서 통합되고요. 진에서 한으로 넘어갈 때 있죠. 이때에 다시 이 혼란기 때 2차 유민이 우리나라에 내려옵니다. 이 2차 유민이 누구냐면 바로 위만이에요. 위만. 그러면 이때도 단군조선의 마지막 왕 준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만을 준왕은 어때요? 받아들여요? 배척을 해요? 역시 받아줍니다. 서쪽 변방 수비를 맡겨요. 이 위만이 내려올 때요.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이때의 본격적인 우리나라에 뭐가 되냐면 철기가 유입됩니다. 그러니까 철기는 1차 유민이 내려올 때 소개가 됐고 본격적인 철기는 위만에 의해서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위만이 이제 가지고 왔던 철기 문화를 토대로 해서 서쪽 변방에서 세력을 키워 그리고 단군조선의 준왕을 내몰았습니다. 죽이거나 그러진 않고요. 내몰았어요. 그리고 이제 위만조선이 기원전 194년에 성립이 된 거죠. 철기 문화를 토대로 하겠죠. 그렇죠? 위만도 어디로 갔을까요? 물이 1000여 명을 데리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한강 쪽으로 내려와요. 내려왔더니 거기는 누가 있었냐면은 이전에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했던 누가 있었어요? 진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진. 자, 여기 지도 한번 보실래요? 북방계통의 청동이 내려왔죠. 그래서 북방계통의 청동에 영향을 받아서 최초의 국가 어디가 나왔어요? 고조선이 만들어졌고 고조선 밑에 어디가 있어요? 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이라는 진은 다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해서 성립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준왕이 내려왔을 때 진이 있었단 말이에요. 진은 어떤 문화라? 청동기 문화입니다. 그럼 준왕이 내려올 때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왔었을까요? 이미 들어왔었던 1차, 2차 유민들에서 들어왔었던 어떤 문화를? 철기 문화를 가지고 내려왔을 겁니다. 내려와서는 바로 한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했습니다. 한. 이 한이죠. 그러니까 한이라는 나라가 있기 이전에는 청동기 문화를 토대했던 어디야? 진이에요. 진. 그래서 굴러온 돌이 결국 박힌 돌 빼서 한을 건국했는데 한이 몇 개가 나와요? 3개가 나와서 우리가 뭐라고 하죠? 삼한이다 라고 일합니다. 이 삼한이 바로 어디냐? 마한과 진한과 그 다음에 어디죠? 편한이란 말이에요. 한국사 개관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앞장에. 마한이라는 나라는 하나의 독자적인 나라가 아니고요. 마한은 목지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54개 나라입니다. 그다음에 진화는 사로국이죠. 사로국을 중심으로 해서 12개 나라예요. 그 다음에 변화는 가야국 또는 구야국이라고 합니다. 구야국을 중심으로 해서 12개 나라를 얘기해요. 총 78개 나라입니다. 78개 나라면 지금의 국가하고의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이 한 군이죠. 군 단위. 무슨 청양군 또는 어떤 상주군 할 때 그것도 군이에요. 군. 그러니까 크진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78개의 지금의 군 단위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54개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목지국. 12개 중에서 사로국이 가장 우두머리. 여기 12개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는 어디? 구야국 그랬습니다. 사만 전체에서 가장 우두머리는 어디였냐면 목지국이었었습니다. 지금의 충청도 직산 쪽입니다. 직산. 이 목지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리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삼한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삼한은 어떤 문화를 토대라는 거예요? 철기 문화를 토대해서 성립이 됐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삼한이라는 나라는 준왕 세력들이 내려와가지고 토착인들을 흡수 병합하면서 결국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립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한편 준왕을 몰아낸 위만은 기원년 194년에서 108년에 바로 우고왕이 왕검성에 함락될 때까지 중국 한나라 침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가고요. 요 이후에는 이제 중국 한나라에 의한 한사군이 성립이 됩니다. 낭랑, 진번, 임둔, 현도군 그러죠. 그런데 이 한사군 영역에서 바로 토착인들이 중국 한나라를 몰아내고 여러 나라를 만들어요. 그 여러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은 어디예요? 부여, 고구려, 옥저, 그 다음 어딘가요? 동해 쪽, 강원도 쪽이죠. 이 나라가 만들어지고 남쪽에는 어디가 있고 이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 나라다 얘기를 하죠. 다 철기 문화를 토대로 한 나라의 당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철기는 전국시대 혼란기 때에 예언에서 소개가 됐다가 본격적인 철기는 누구에서? 위만에 의해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들어와가지고 이제 나타난 것들이 아까 우리가 봤었던 세형동검, 잔문이거울이 있죠. 세형 할 때 세는 가는 세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파형 동검하고 앞장에 나와 있는 사진을 비교해주면 비파형 동검은 납작해요. 그리고 비파 모양입니다. 현악기 중에 비파가 있죠. 기타하고 우리 기타 치는 거 있잖아요. 그 기타하고 비슷합니다. 그럼 세형 동검이라면 좀 슬림해졌어요. 이걸 우리가 직접 만들 쓴 겁니다. 또 잔문이 거울도 직접 만들었다. 이걸 직접 만들었다는 증거는 뭐다? 거푸집이다. 한반도 전적에 있는 거푸집이에요. 전지에서 출토가 됐다는. 이 거푸집은 오늘날 뭐하고 비슷해요? 바로 붕어빵 만들 때 틀 있죠. 그 틀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한 조가 되는 거죠. 청동을 녹여서 부어서 그리고 이제 굳으면 뚜껑을 벌려서 다듬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거푸집의 등장은 바로 한반도에서의 청동기 문화의 독자적 발전을 의미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밑줄 좀 그어놓으십시오. 자, 그럼 이제 토기에서 보면은 밑에 검은 간토기, 덧띠토기가 있고요. 무덤에서는 널 무덤과 독 무덤이 있습니다. 독 무덤은 장독대, 장독 두 개를 붙여놓은 거죠. 널 무덤이 있습니다. 이 널 무덤 밑에 사진이 있는데 이게 바로 나무를, 통나무이죠. 이 통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반으로 잘라요. 톱이 있어서 자른 건 아니고요. 여기는 깎아내고 돌도끼라든가 깎아내는 겁니다. 또 불을 태워가지고 숯을 만들어서 긁어낸다거나 반 나누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를 또 파내, 또 위에 것도 어떻게 해요? 파냅니다. 안에 이제 공간이 생기는 거죠. 나무에. 그쵸? 여기다가 시신을 넣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못 대신 말뚝을 박아 놓습니다. 뚜껑을 이제 닫는, 고정시키는 그런 고정장치죠. 밑에 사진에 보면은 왼쪽에 구멍이 하나 보이시죠? 거기다가 가락, 어떤 찌개 받침대라든가 통나무 있죠? 나무를 꽂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닫히는, 또 못 있죠? 망치 못 할 때 그 못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교류에서 밑에 화폐가 있죠? 명도전, 반양전, 오전, 이게 중국 화폐거든요. 중국 화폐가 왜 우리나라에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거죠. 중국에서 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중국과 교역이 행해졌다는 증거로 보시면 됩니다.
교역의 증거죠. 그래서 명도전 또 반양전은 경상남도 사천 늑도라고 하는 섬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오수전 한나라 화폐가 되겠죠. 중국 화폐가 우리나라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국과의 교류의 증거로 보시면 됩니다. 철기가 들어올 때의 교류의 증거죠. 한편 철기가 들어올 때 또 한자도 중국의 한자가 들어와요. 그 한자가 들어와서 사용됐다는 증거는 다음 장에 한번 가봅시다. 경남 창원 다올입니다. 다올이 널 무덤에서는 붓 5점이 출토가 됐고요. 평양 서감리에서는 진과가 나오는데 진단은 창입니다. 그 진과에 글자 한자가 새겨져 있어요. 이미 한자가 들어와서 사용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그 경남 창원 다올이 널 무덤 그러면 앞장에 나와 있는 그 널 무덤 있잖아요. 이게 창원 다올이 널 무덤 발굴 모습이에요. 사진이. 근데 이때 여기서 출토가 했다는 붓은 양쪽 끝에 붓털이 달려 있어요. 우리가 연필을 깎아 쓰다 보면은 양쪽 깎아 쓰기도 하잖아요. 붓은 좀 그러기 좀 불편할 텐데 하여튼 특이하게 양쪽 끝에 붓털이 달린 이런 그 붓이 출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붓 5점이 출토됐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한자 사용의 증거죠. 붓의 용도가 뭐냐는 얘기예요. 글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한자가 들어와서 사용이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문화가 어떤 문화가 하나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은 그거 하나만 달랑 들어온 거 아닙니다. 철기가 들어올 때 철기 하나만 달랑 들어온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도 같이 묻혀져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청동기 시대 때에 그다음에 철기 시대 때의 사회 문화에 대한 내용들 거기까지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해서 성립된 우리 한국 사회 최초의 국가가 있죠. 어디예요? 24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바로 고조선입니다. 이는 고조선이 뭐 위만조선의 남하 과정과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원년 2333년에서 기원년 108년까지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일련의 삼국유사에 보면은 기원년 2333년에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해서 고조선이 성립됐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참고로 밑에 고조선에 관련된 최초의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관자입니다. 관자. 우리나라 책은 아니고요. 중국 책이에요. 그래서 고조선 등장과 관련한 최초의 문헌이다. 이 고조선이 중국 산둥반도에 제나라하고 교역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관자라는 책에 기원전 7세기 때 만들어진 책이 되겠습니다. 기타 뭐 우리나라 책도 있고 중국 책도 있죠. 산해경부터 해가지고 18세기 때 한치훈이 쓴 해동 역사까지 고조선의 존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국호는 조선입니다. 조선. 앞에 고자, 또 단군조선, 단군, 또 이만조선, 이만 이런 게 붙여진 것은 지금 와서 붙여진 거예요.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한때는 우리가 이성계 조선을 이시조선이라도 그랬거든요.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근데 그 당시 국호는 다 조선입니다. 근데 조선 그러면 제가 이게 단군인지 이만조선인지 아니면 이성계 그 조선인지 혼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혼동하지 말자 해서 이제 붙여진 것 뿐이에요. 옛날 조선. 또 옛날 조선 중에서도 단군조선, 뭐 이만조선 이렇게 이제 나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진 것은 지금에 와서 붙여진 것이지 그 당시에 붙여진 것은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고조선의 영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맨 밑에 세 번째 있죠. 이동설. 이게 고조선의 영역에서 가장 보편적이긴 합니다. 즉 초기의 중심지는 어디였다? 요동. 요하의 동쪽이었죠. 요동이었는데 나중에 대동강 유역으로 바뀌었다라고 보는 견해. 이게 대동강 중심설과 요동 중심설을 절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조선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그리잖아요. 이 영토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바로 처음에는 여기를 중심으로 했다가 중국 세력에 밀려서 어디로 대동강 쪽으로 왔다. 이 설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 학계에 정설로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고조선의 영역을 바로 왼쪽 지도에 약간 그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죠. 진하게 되어 있는 거기가 고조선의 세력포입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이 청동기 문화를 토대해서 성립됐다라고 할 때 그 증거 자료가 맨 밑에 세력 범위에서 나온 자료 있죠. 그 4개는 꼭 기억을 좀 해두세요. 아시겠죠? 자, 탁자식 고인돌.
북방식 고인돌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비파영동검, 거친무늬 거울, 의주 미송리식 토기. 이 네 개는 시기적으로 어느 시대예요? 다 청동기 시대죠. 그렇죠? 청동기 시대 때의 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고조선의 영역하고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토대해서 성립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고조선의 발전 과정을 뒷장에 한번 봅시다. 기원전 4세기경 있죠. 4세기경에 제1차 유민이 아까 내려왔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때입니다. 이때는 주랑이었어요. 같이 보면 돼요. 기원전 3세기경 한번 볼까요? 3세기경. 요령과 대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육하면서 발전했다. 이때는 고대국가로 발전하지는 못했지만 고조선이 고대국가 못지않는 통치 조직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부왕, 준왕과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했고요. 왕위가 세습됩니다. 왕이 세습은 고대국가의 모습에서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직 정비가 되고 있죠. 상, 대부, 장군, 박사, 도의, 또 관직명입니다. 요즘에 장관, 차관 이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서 지방을 경계로 중국 연나라하고 대립할 정도로 국방력도 강했습니다. 연나라가 어디냐면은 춘추 전국시대 때 전국 7홍 중에 하나입니다. 전국 7홍 그러면 진, 초, 연, 제, 한, 위, 조예요. 그 중에 연나라고 대적할 정도로 요하를 경계로 고조선의 군사력이 막강했다는 겁니다. 그 전국 7웅, 7개 나라입니다. 그 중에 이 진나라 있죠. 이 진나라가 나머지 나라를 다 통합을 해서 중국의 최초의 통일왕조가 성립됐던 것이죠. 정치적 통일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조선의 왕 부시기에, 부왕입니다. 부왕. 이 부왕대 때에, 부왕 다음에 준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왕 때 진과 수교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진하고 손을 잡기도 했었다. 이 진입니다. 이 진과 수교를 하기도 했었다. 그 여친은 이제 춘추 전국시대 혼란을 통합했던 통일왕조 진입니다. 이 진이 결국 이 진입니다만은 지금 여기서 부왕대 때 진과 수교했다는 것은 이 진을 얘기합니다. 통일왕조 진이 아니라 전국 7웅 때 진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2세기경으로 하겠습니다. 2세기경에 하면은 중국 진안교책입니다. 진에서 한으로 넘어간 시기입니다. 이때 위만이 2차 유민 1차 때 내려왔고 이때 본격적인 우리나라의 뭐를 철기를 가져다 줬다. 그래서 위만은 준왕의 신임을 받아서 서쪽 변방수빈을 맡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세력을 키워서 단군조선의 마지막 왕이었던 누구죠? 진왕을 몰아내고 그리고 위만조선을 성립을 시켜서 철기 문화를 토대로 해서 발전시켜 나갔었던 거죠. 그럼 이제 108년 위만의 손자입니다. 우광대 때 한나라 무제에게 이 한나라입니다. 무제에게 멸망을 하고 그 지역에 한사군이 성립했던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위만조선의 성립 과정을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철기 문화를 토대로 해가지고 발전해 가다가 결국은 중국 한나라 무제 침략을 받는데 침략을 받게 된 직접적인 요인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중개무역의 독점입니다. 그 중개무역의 독점이라면 여기 지도 좀 잠깐 봅시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만조선이 성립이 됐고요. 아직은 진이 주도권을 잡고 있고요. 중국은 어디예요? 한이죠, 한. 진에서 한으로 넘어올 때 이만이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누가 있냐면 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 동쪽에 있는 예에서 나중에 이게 동예가 되는 거죠. 동예가 있는데 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만이라는 나라를 위치를 보면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은 바로 예와 한과 진 사이에 있습니다. 사이에. 그래서 한이 예와 진과 독자적으로 다이렉트로 교역하는 걸 막아요.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중개무역을 독점했다. 그래서 한나라 무제가 기원전 109년에 이만조선을 쳐들어왔어. 한 1년 정도 저항하다가 108년에 멸망을 합니다. 왕검성이 함락이 돼요. 그래서 이만조선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뒤에 보시면은 그 자료에 점재현 신사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1914년 조선총독부 고족조사위원회에서 발견했다는 낭랑시대 금성문으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비석입니다. 근데 점재현의 우두머리가 현민을 위하여 산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기록됐다고 하는데 이는 일제시대 때의 일본인들에 의해서 조작된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 AD 85년에요.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비로도 가끔씩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점재현 신사비라고 그래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왜 위만조선이 한국사에 들어가느냐? 위만조선이 단군조선을 계승했다는 증거 자료가 있죠. 삼국지 위서동의전 또 위지동의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네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제시하면서 위만조선은 분명 단군조선을 계승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후가요. 위만이 내려올 때 머리에 상투를 틀고 오랑캐 옷을 입고 있었다는 점. 중국은 우리나라를 오랑캐라고 부르죠. 동쪽 오랑캐에서 동리라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 준왕이 위만을 신임해서 박사의 관직을 주고 서쪽 변방 수비를 맡겠다는 점. 그러니까 둘이는 알고 있었던 거야. 세 번째, 국호를 조선이라고 해서 정통을 계승하고 있죠. 위만조선이 들어선 이후에 국호를 바꿨나요? 그냥 조선이라고 그래요. 우리 이제 위만조선에서 위만이 세웠다 해서 이제 구분하자 해서 위만이라는 얘기를 붙인다는 겁니다. 네 번째, 위만 정권의 토착인들이 고위직에 임명됐다는 점. 그러니까 위만조선 성립된 이후에 보세요. 이후에 단군 조선시대 때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내차진이냐? 그렇진 않고요. 그대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거를 제시하면서 위만은 분명 우리 한국사의 일원이다.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고조선과 관련해 가지고요. 기자조선도 있습니다. 기자조선. 기자는 누구냐면은 봐요. 은나라 때 재상입니다. 은나라가 멸망하고 주나라가 들어서자 기자가 낙향을 해버립니다. 주나라 무왕이 기자를 다시 재천거해 가지고요. 동쪽 땅을 주고 거기를 다스리겠다. 이때가 기원전 12세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기자라는 사람이 출신이고요. 중국 사람이에요. 이 기자조선을 유독 추앙했던, 신봉했던 시기가 있긴 있었습니다. 16세기 조선시대 때 가면은 이후에 중국 중심의 역사 의식을 가졌던 살인 양반들이에요. 이 살인 양반들은 단군조선을 부정하고요. 기자조선을 숭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기자예요. 근데 이 기자는 우리 한국사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조선 그럼 어디만 단군조선하고 위만조선만 얘기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조선에 8조법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3개의 조항이 남아 있는데요. 중국의 한서 지리지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인다.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시로 갚는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되 용서받고자 한 자는 50만절리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 내용을 기억하실 것이 아니고요. 이 내용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우측에 나와 있죠. 생명과 인명과 노동력을 중시했다는 점, 농경사했다는 점, 계급사였으며 사유재산을 보호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인들은 정숙하고 음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부장적인 가족 제도였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한사군 설치 이후에는, 그러니까 고조선 멸망한 이후에는 한나라의 지배에 토착인들이 반발하겠죠. 반발한 것을 한나라가 막기 위해서, 누르기 위해서 법조항을 또 많이 만들어 늘려놨겠죠. 그래서 60여 개조로 늘어나면서 풍속도 각박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것은 3개 조항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고조선에 관련된 기록이 단군 신화 아닙니까? 밑에 삼국유사에서 동국통강까지 고조선의 건국 신화, 이른바 단군 신화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고려 후기 충렬왕대 때하고요. 조선 전기 몇 세기예요? 15세기 때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왜 고려 말 충렬왕대 때 기록이 됐을까? 원간섭기죠. 충자가 들어간 시는 원간섭기예요. 그래서 원지배하에서 다시 하면 자주성의 실현기라고 합니다. 우리의 민족 신화를 통해서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일종의 몸부림이었던 거죠. 그런 배경에서 고려 말에 단군 신화가 수록이 됐고요. 또 조선 전기라고 있습니다. 밑에 세종실록 지리지에서요. 동국통강까지는 이 조선은 어디 조선이에요? 바로 이 단군 조선의 후계자로서 15세기 때 이성계의 조선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국호 조선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 말과 15세기 때의 단군 신화가 수록이 되게 된 시대적 배경을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근데 그 단군 신화 내용이 뒤에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시절 때부터 많이 듣고 배워오신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 그대로 보시고 거기에 단군 시대에 나타난 사회상에서 1, 2, 3, 4, 5, 6, 7에서 밑줄 그어놓은 거 있죠? 그 부분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줄 친 내용이 의미하는 건 뭐냐? 밑에 박스에 있습니다. 자료에 이러한 것을 의미한다. 특히 고조선 사회는 재정일치예요? 재정분리예요? 재정일치입니다. 단군, 왕검 그렇죠. 단군은 제사장, 왕검은 정치적 군장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단군 따로 왕검 따로가 아니라 단군, 왕검은 하나된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된 칭호라는 건요. 한 사람이 있어 제사와 정치를 다 주관했다. 재정일치 시대 때 족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그 내용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북방계통의 청동이 들어와서 나타난 고조선의 성립 발전 과정 그리고 중국의 철기가 들어와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회 변화 내용까지만 정리를 하시고요. 본격적인 철기 문화를 토대해서 성립된 여러 나라 이른바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삼환이죠. 여러 나라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